팀장 김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 정도 박수 소리 가지고 자, 여기 한 30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요,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까지 의문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이시죠, 의문을 열다 학원의 원장님이신 유정걸 원장님, 국어 칸을 채우다 라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저희 유정걸 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 구현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은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을 열다 학원이 2018년도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스카이캐슬이 한참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 의대가 부흥을 일으키던 그 시점에 저희 의문을 열다 학원이 남천동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원을 했고요. 그때 이제 창립 멤버로 과학 프로그램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사람에서 15년간 최연소 원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 대한민국의 영재 교육의 흐름을 좀 봤던 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과사람 원장 이후에 데일 카네기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학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방향,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순풍이 부는 거죠. 자, 태풍이 불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로 날아오른다. 어떻게 그 돼지가 하늘로 날아오를까요?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머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공급자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까? 공급자 중심 교육입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배웠어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교육의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교 학점제의 큰 지향점이다. 두 번째, 우리는 지식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식의 이해보다, 이해와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보다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글로, 말로, 여러 가지 IT 도구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자, 다시 수요자, 공급자, 누가 중심이라고요? 수요자 중심. 이해가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지식 중심이다, 역량 중심이다? 역량 중심이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교과서 밖의 지식을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시대예요, 어머님과 제가.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태블릿 PC를 보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배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선택했던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인류예요. 저희하고 다른 인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최저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아이들이 달라진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파 세대라는 문제,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길게 안 해도, 자, 2030년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학년이 몇 학번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어머님들, 제가 01학번이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 30학번입니다. 초6이면. 그러니까 그 위에, 그 밑에 아이들은 35년 이런 시대에 대학을 입학하게 돼요. 자, 2030을 상상해 보셨어요? 2030에 대한 트리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벌써 5년 전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정말 그때는 소름 돋았습니다.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요,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불법인 시대가 온대요. 진짜? 네, 지금 가능할 것 같죠? 203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 이미 그 IT 기술들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여요. 인공지능 박람회를 가면 굉장히 달라져 있는,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정말 소름 끼치게 기술들이 이제 융합하고 발전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생활은 아주 점진적으로 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 카카오톡으로 지금 영상하고 뭐 메시지하고 다 보내잖아요. 10년 전에는 문자로 돈을 줘가면서 보냈어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죠. 이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간은 다 적응하게 돼요. 그런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시대가 바뀌고 교육 대상이 바뀐 지금 이 시점에 공교육에서 또 사교육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 어머님들께서 분명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역량에 대한 이야기, 표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수요자 중심의 공부를 받으려면 고교 학점제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욕망이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재밌어. 이거 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런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가끔 이제 제가 중등부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재원생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습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습관을 바로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방학마다 퀀텀 성장을 해요. 정말 몰라보게 아이들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런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습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네, 그렇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성이다, 천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습관 관련된 책만 한 대여섯 권을 몰아서 보고 그 습관 바꾸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스처를 좀 쓰잖아요. 이것은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습관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행동이 습관으로 나타난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우리 표면적으로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습관이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무의식과 의식의 그 사이클 속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뇌과학에서 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이 메커니즘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가짐. 너무 좋습니다. 습관과 감정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드라마를 봐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저절로. 이것도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태도와 습관은 무슨 관계일까요? 태도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아이들이 퀀텀 성장을 하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습관을 바꿔본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작은 습관을 바꾼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습관 바꾸기 어려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습관의 메커니즘을 모른다. 어른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작심삼일하면 너 봐. 안 돼. 작심삼일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할 때 굉장히 큰 목표를 잡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작은 습관의 힘. 오늘 제가 선물 드릴 책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참여도가 높으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습관 연구자들, 그 다음에 행동 연구자들,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교육의 원장님들이 전부 다 이 습관책을 다 읽고 있어요.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엄청난 결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 아까 역량 중심의 교육, 그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이 마음가짐부터 습관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구현되는 것이다. 제가 놀랐던 게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쯤 수능 전후로 해서 제가 대형고에 입시 면접,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 면접 좀 봐주세요 해서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한 19명 정도 명단을 받았는데 수능 치고 나서 한 11명. 네.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죠. 합격자 발표 나기도 전에 수능 치고 나서 바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가 면접장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등수를 안 봐도 누가 얘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전교 1등, 2등, 대형고의 일반고의 전교 1등, 2등이기 때문에 저는 면접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면접 질문이 보통 의대에서 의사가 될 아이들을 뽑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A or B예요. 그 틀 안에 구조를 못 벗어나요. 이 아이들은 A and B입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면접은요, 가장 하이엔드, 이 아이의 사고 수준을 가장 바로 알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예요. 우리 아이들 면접 시켜보면 한마디를 못 넘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면접에 강한 아이들이 내신도 잘 챙기고 전교 1등, 2등이더라는 거죠. 전교 3등, 그 2등과 3등 사이에 엄청난 골이 있어요. 그 밑으로는 그냥 A or B야, 전부 다. 전교 1등, 2등,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지?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입시는요, 다 챙겨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수능 대박 세대였어요. 3년을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이 그 수능 날 컨디션 되게 좋아서 잘 찍어서 인생이 바뀐 친구들이 되게 많죠. 자, 지금 입시는 아시다시피 3년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의대를 목표로 3년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가는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요 2028년도 지금 입시와 완전 다른 아이들을 뽑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상이 바뀌는 거고요. 그 인재상이 바뀌면 당연히 평가 도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입시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저는 미래를 살아가는 생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역량이 뭐냐? 미래 역량에서 지금 이제 생존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4가지 역량인데 창의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에 대해서 내가 교육받아본 적이 없고 또 창의성에 대해서 내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공부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창의성 점수 있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 굉장히 변별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역량이 무엇인가? 제가 이 화두를 한 4년, 5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기존의 아이들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거든요. 머리가 좋아져요. 정말.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 그거잖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내 생각과 습관과 경험을 옆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의심해보는 거죠.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해서 자기를 다시 비춰보는 데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는 주관적 믿음 가정을 넘어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러이러한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지식의 체계가 정반합으로 이루어질 때 반의 사고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타인지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창의성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짓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내가 하던 습관만 가지고 내가 옳아, 이게 맞아 라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고, 이 2가지의 사고는
어디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폭발적으로 발전해요. 그게 선생님의 사고가 아니라 또래가 하는 다른 사고를 볼 때 아이들은 거울 효과처럼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왜 똑같은 걸 배웠는데 똑같은 미션을 해결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아이들이 연결짓는 힘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US 선으로 연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죠. 말과 글로 내 생각과 감정을 타인들과 나누는 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포시 미래 역량이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다보스 포럼 이후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생존 역량인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입시, 하이엔드가 지금 이제 의대 입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대 가는 친구들 내신 책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이제 의대 선생님을 제가 이제 채용을 해서 같이 이제 미라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드린다고 모셨어요. 그래서 앞에 내가 내신이 자 지금 의대 가기 위해서는 커트가 1.35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 설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의대 친구가 나오셔서 의대 1학년생입니다. 나중에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친구가 나오셔서 방금 우리 원장 선생님이 1.35라고 했는데 저 아닙니다. 1.1입니다. 그런데 제주의대 메이저급은 아예 넣지도 않았고 제주의대가 예비였대요. 예비 11번. 내신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1.12가 나오려면요 5개 학기, 5개 과목이 다 1등급이고 3개가 2등급이 뜬 거예요. 1등, 2등 그 경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요. 내신만 봐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춰야 되죠. 이 친구가 원광대 의대를 갔어요. 왜 지역 인재 전역, 부산대도 있고 울산대도 있는데 왜 원광대로 갔을까요? 최저를 못 맞춰서. 그 다음이 세트 장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정시가 맞아. 자,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의대는. 그냥 다 수능 만점. 내신 1이에요. 그런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아이. 그리고 최종 면접을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고 아이들. 전교 1등, 2등이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이거 어른들 답안보다 제가 들고 갔던 답안보다 더 소름 끼친 답안이 나왔어요. 이게 가능하다. 2028년 입시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신 절대평가, 고1까지만 절대평가하겠다. 2학년, 3학년 고교 학점제가 되면 이제 같이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 25년 고등학생 1학년부터는 절대평가가 되니까 내신이 지금 같은 어떤 위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수능이 이제 자격고사가 될 겁니다. 왜? 같이 배우지 않으니까, 선택해서 따로따로 배우니까. 3명이면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 신청자가 3명이면 그 과목을, 교과목을 학교에서 깔아주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과목들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교육자, 지도자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던가 그 다음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쪽이 다 쪼개져서 하나의 교과목이 되고 있어요. 수능 당연히 자격고사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 변별을 없애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자리를, 이 절대적인 위력을 뭐로 대체를 할 거냐? 자취죠. 이 IB 과정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IB 과정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 이 아이의 아이디어하고 비법만 있으면 초, 중, 고 모든 자취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매니지백이라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얘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진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과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인프라가 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에세이와 면접으로 뽑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뽑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서울대가 자유전공학과가 나왔고 문이과 이제 통합으로 이제 되면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뽑는 아이들이 1, 2년 사이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25 개정 교육과정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께는 지금 탐구 경험 하셔라. 그리고 이제 습관과 메타인지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 절대 시키시면 안 된다. 애들 다 그래요. 첫 시험 치고 나면 선생님 저 100점이에요. 과학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70점부터 100점까지예요. 병별이 전부 다 서술형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 시험을 계속 칠 수 있는 멘탈 중요하죠. 독서 탐구 활동. 그래서 내신 성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성취도로 가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기본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능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 고사화되는 거예요. 허들이 낮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처럼 미친 듯이 계속 기계적인 거. 뭐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1년, 2년을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 일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과 수능 기본적인 어떤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교 선택 지금부터 고민하시는데 지금 초1 어머님도 계시고 초2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고교 선택은요. 아예 사춘기가 지나봐야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천고에 맞는 아이인지 과거에 맞는 아이인지 일단 기숙사가 맞는 아이인지 아닌지 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의대생 김예진 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2004년생 올해 1학년이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의대 몇 명 가신지 아시죠? 3,000명. 그 중에서 이제 한 방에 간 케이스예요. 이 친구가 어제 이제 지난주 저희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4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냐? 3,000명 안에 들 수 있었냐? 자기가 비결을 4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는 천운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대요. 이건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보다 양정고에 더 내신이 좋은 아이, 걔는 진짜 다 1위였대요. 근데 걔가 떨어졌대요. 걔는 어디를 넣었냐?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이런 데를 넣은 거죠. 이 친구는 일단 4가지로 자기의 합격 전략 이야기를 하던데 첫 번째가 내신 1.1,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빼고 전부 다 1. 흔들리지 않는 성적이었대요. 이게 널렁널렁 거리는 게 없었다. 다른 친구는 막 다코스 같이 중간에 막 방학 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애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다음에 다 무너지더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반짝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 올리는 건 가능한데 그게 멘탈이 유지가 되면서 그것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안정적일 수 있었니? 중학교 때부터 일단 계속 시험에 대한 적응을 좀 계속 했고 계속 1이 나왔대요. 100점이 나온 거죠. 100점 만점. 흔들리지 않는 성적. 자기만의 스케줄을. 이건 뭐냐면 시험을 잘 치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실한 스타일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해보라는 거 이제 해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해야 될 거 쭉 리스트를 적고 했던 거 안 했던 거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계획한 거에 반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싫더래. 그런 게 맞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그게 자기의 어떤 동기가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이랬더니 밤에 잘 때 하루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내신 한 달 공부한대요. 한 달 동안 안 돼 있는 거 막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잠잘 때 오늘 내가 뭐 했지를 적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대요. 나 정말 너무 잘했어. 내가 미적분 이 부분 상관없이 미적분을 완전히 이해했네. 킬러 문제를 다 해결했네. 자기한테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과 감정이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고도의 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자기는 되게 멋있고 싶었대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보니까 굉장히 외모를 가꾸는 아이도 있고 또 막 인맥을 가꾸는 아이도 있고 자기는 자기의 취향을 가꾸고 싶었대. 외모가 별로 아니어서. 그래서 여자친구는 자기의 취향 가꾸기, 나만의 세상을 덕질하기 시작했대요. 음악과 독서예요. 그게
지식 탐구. 이거를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면서 힐링 포인트를 가져갔던 거죠. 시험 끝나고 나면 그거 하고 싶어서 덕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또 생기부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지원 전략, 소신 지원했고 난 무조건 의대야. 그러면 미친대요. 한 번 시험에도 한 문제에서도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의대 안 가도 돼. 생물 관련 자기 학과의 소신 지원부를 몇 가지 정리를 해놓고 고등학교 3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독서. 꼼꼼히 읽고 기록하고 이걸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보고 싶죠? 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친구의 블로그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이 친구의 블로그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 음악 일기, 앨범 리뷰, 음악이 큰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 이제 책 리뷰입니다. 문장 모음, 자기에게 동기부여주는 문장 모음,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들. 위에 보시면 이게 블로그 포스팅인데요. 보세요. 글이 하나의 글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의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학에 관련된 이 아이 책장이에요. 미적분, 세포전쟁. 이게 지금 자연과학 칸에 있는 책장의 한 켠이고요. 자연과학 책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읽는 데입니다. 그리고 만화로 쉽게 배우는 미분 방정식, 물리가 쉬워지는 미적분, 이런 책들. 그리고 이걸 다 필사를 했어요.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충 열심히 읽었다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적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생기부에 적었대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의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체, 면역학 교과서, 그리고 세포전쟁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이게 읽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네. 세포전쟁은 심지어 자기가 그냥 덕질을 하다 읽었는데 이게 수행평가 도서였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어떤 과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자료가 많아요. 이 아이가 찾아보고 지금 이런 영상들, 아주 쉽게 면역학을 설명한 이런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지식의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유기화학. 이거 시험 한번 칠 때마다 얘는 이거 하는 게 낙인 거야. 네, 이 끝입니다. 자, 이런 자연과학 리스트가 또 꽤 많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이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이 친구가 면접을 보고 어차피 이제 가야 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미라클 탐구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돼. 잠깐이라도 수업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야, 그럼 나 진짜 너무 싫더라.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책은 너무 재미없었어. 나 3번 준비했는데 3번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 너 어떻게 그걸 읽었어? 했더니 자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읽을 때는 되게 허무했대요. 인간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내가랑 똑같이. 그렇게 우린 진화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유물론적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가다가 3번째 읽을 때는 이 책이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내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일 뿐이라면 인간이 더 낫고 더 못하고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꼭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거나 어떤 도전에서 항상 성공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이 유전자를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일 뿐이라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원광대의대에서 면접으로 나왔대요. 네, 그럼 자기 철학이 있는 아이인가 교과서를 달달달 암기 위주로 용어 중심으로 외우는 아이인가
그걸 면접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초등과학 프로그램 좀 설명드릴 시간인데, 자, 일단 제가 빨리 미라클 탐구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끝내고 저 뒤에 우리 통통선생이라고 통통과학 교과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과학책을 초등생들 대상으로 너무나 멋지게 지금 펼쳐주고 계시는 통통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 우리 리플렛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라클 탐구는 프로젝트형 PBL 수업입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교육 과정이 배워야 할 내용이 교과서에 정해져서 그 흐름을 따라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저는 전자기학에서 이 스피커의 원리가 궁금해요. 저는 빛의 합성이 궁금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알파 세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몰입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형태로 8주 사이클로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완성하는 수업이에요. 자,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가 계속 활성화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벌써 110분이 지났어요. 저희 모든 수업은 110분이거든요.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8주 사이클, 미래 역량을 저희들이 계속 자가평가, 동료평가를 하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수업 진행은 1주차 주제 찾고요. 그리고 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조사해 왔던 것들을 발표를 하고요. 3주차부터 실험이 들어가요. 본인들이 설계한. 그리고 탐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요.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실제로 7주차에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트로 영상으로 보셨던 그 영상물들을 발표회 날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인트로 영상을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거예요. 영상물을 우리 아이들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초3들이요. 그리고 PPT를 만들 수 있고요. 보고서를 워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님들 열람하시는 그 자료가 1, 2월 저희 이제 초3, 4부터 했던 보고서 리스트들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 아이들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열람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로 저희가 2개월치를 엮어서 아이들이 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8주차 피드백을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라클 탐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통과학 교과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면 5학년 학교 교과서에 맞는 이제 주제별로 통합하고 통찰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통통과학 교과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수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과학은 나선형으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은 저하고 우리 통통쌤이 실제로 고3들 전담 과학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들 지도하시면서 초 통통과학교과, 중1 통통과학교과를 시중교재 하이탑과 저희 바인더 보조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리고 과학책이라는 수업은 결국은 아이들이 책을 과학 독서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 수업은 선생님이 구조를 짜주고 선생님의 지식이 어느 정도 처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과학 지식은 뉴턴을 만나야죠. 리처드 호킨스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과학 도서를 문학책과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메타 인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3부터 지금 모험가 자원책에서 나오는 과학자 시리즈가 있어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요거 가지고 저희 지금 학년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사직동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초3들 진행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초등 과학 수업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라클 탐구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저희가 이제 사직동에
이 남천동 은을 열다 공간에서 초5, 6, 중1, 중2 그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수업을 초3으로 확 내려서 1월부터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했던 친구들 지금 최고 학년이 고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아이들이 저희한테 손을 터치를 안 받아요. 그 대신 그 친구들 찾아와요. 선생님, 나 이번에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벌집 구조가 어떻게 충격을 흡수를 잘하는지 그거 보고서 쓰고 싶은데 선생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주제를 잡아와서 질문을 해요. 저는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한다? 그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끝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를. 보시면 이제 주차별,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피드백까지의 내용들이고요. 흐름도고, 이건 저희 교재 일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인 통제하는 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실험에서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로켓가 궁금한데 로켓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실험 학원에서는 로켓을 키트를 주고 쏘아보고 끝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만들기지. 그러면 과학 탐구 수업을 어떻게 하냐? 네가 거기서 궁금한 게 뭐야? 로켓이라는 것은 이런 원리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고, 로켓이 저위도에서 발사되는 이유를 한번 탐구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저위도가 뭐예요? 이제 그렇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시간, 보고서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주차별로 활동지가 나가서 저희는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표입니다. 아이들 8주가 지나고 나서 평가 피드백한 결과예요. 자가평가했습니다. 나의 협업 능력은 얼마고 의사소통 능력은 얼마고, 그리고 자가평가 결과, 지필평가 결과, 그리고 동료평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관하시면서 보셨던 평가들을 넣어서 개별로 나가요.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내가 기여했던 게 그냥 한번 실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엄마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이게 이제 초3들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이 로켓 기지가 왜 저위도에 설치되어 있을까 였어요. 근데 방학이었는데 1, 2월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검색하고 와서 초3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작년 8월에 2차 누리호 발사가 처음 진행됐는데 거기 발사지가 외나로드래요. 우리나라 전남 최남단 외나로드에 왜 개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저위도에서 똑같은 연료를 발사시켰을 때 훨씬 더 빠른 초속도를 내기 때문이야. 그걸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덧칠을 하고 8주를 해요. 이걸 발표까지 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관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낙하, 포물선 운동, 발사의 개념, 중력의 개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변인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선생님, 발사 각도를 다르게 했더니 뭐 가지고 로켓을 발사했느냐 하면 발포 비타민에 비타민을 넣고 물을 넣으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몇 번 해보더니 선생님 안 되겠어요.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하자. 드라이 아이스를 조각을 내서 물을 진짜 뚜껑에 몇 방울 집어넣으면 얘가 승화가 되면서 조작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팡 터집니다. 같은 양의 드라이 아이스를 동일하게 넣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넣었을 때 발사 각도를 다르게 하면 진짜 45도로 가는 게 멀리 갈까? 나와요. 선생님, 더 그 수직에 가까울수록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멀리 갈 것 같은데요? 또는 수평에 가까울수록 멀리 갈 것 같은데요? 수평으로 던지게 같은 속도라도 각도가 낮으면 얘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채공 시간이 짧아져. 그런데 얘를 각도를 올려주게 되면 채공 시간은 긴 반면에 수평 속력이 너무 느려. 그래서 45도. 아이들이 그대로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뚜껑을 조작을 하다가 몸체를 계속 날렸는데 뚜껑을 날려보니까 이거 펑 나가는 거야. 질량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뚜껑과 몸체의 질량을 선생님 저울 주세요. 측정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6번씩 측정한 평균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저위도를 어떻게 실험할 거냐.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저위도가 이제 속력이 빠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지면 속도로 연결시키더니 싱싱카에 타서 그걸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카에 가고 있는 싱싱카에서 빵 터뜨리게 되면 낙하 지점까지 훨씬 멀리 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위도에서 남단으로 가서 로켓 기지를 설치하는구나. 하나의 보고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질까요? 지구온난화에서 열 팽창에 의한 해수면 높이 상승이 더 큰 거고요. 떠 있는 얼음은 물 높이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물 가득 넣고 얼음을 넣어도 얼음이 녹았을 때 물이 넘치지 않죠. 그 원리를 부력의 원리로 중학교 1학년 때 부력을 배워요. 근데 의문을 가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해운대가 잠긴다는데 진짜 빙하가 녹으면 이게 올라갈까? 실험을 해봤더니 물높이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그런데 어디에? 여기가 육지예요. 대륙이에요. 대륙 위에 있는 빙하를 지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과 모래를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놓은 얼음이 녹았을 때 물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빙하의 종류가 떠있는 빙하가 있고 대륙 위에 있는 빙하가 있구나. 아이들이 뭐가 녹았을 때 물높이가 높아진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소금물에서 얼음을 녹이면 그냥 물의 얼음보다 빨리 녹을까요? 천천히 녹을까요? 공부를 조금 하신 어머님들은 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얼음을 두 개 똑같은 얼음을 넣었을 때 소금물에서 더 빨리 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어느 점 내림을 어느 정도 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빙판길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녹으라고 소금 뿌려주잖아요. 또는 뭐 염화칼슘 이런 걸 뿌려주게 되면 이제 빨리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점이 내려갔다, 녹는 점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찾아오더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냥 물에서 훨씬 더 빨리 녹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밀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의문점과 그걸 해결해가는 추론, 이것은 정말 창의성을 볼 수밖에 없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경험에서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공부를 끝낸다.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를 중학교 때 끝낸다라는 거는 지식과 이해 중심이 있는 거고요. 그 이상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전하는 거. 충북에서 매년 바이오의 과학 대회를 해요. 충북대에서. 꼭 우리 학교 교내 대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산시 환경위원회를 위원장을 초, 중, 고등학생 30명씩을 매년 뽑아요. 그럼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꿈이라면 의과학 대회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찾아서 스스로 도전하는 나 떨어질 것 같아 부끄러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니까. 이 교육의 핵심은 과정 중심인가요? 결과 중심인가요? 과정 중심이에요. 경험과 과정에서 이 결과물들을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다. 여기서 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태도와 습관이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제가 미라클 탐구 말씀드리고요. 저희 파트너 김정현 선생님, 통통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멘토, 아이들의 멘토, 초3부터 지금 고3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현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어떻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교실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구든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첫째가 고3인데 오늘 모의고사 치는 날인데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난리치고 방금도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설명회 마치면 바로 학교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데 막내가 초5거든요 또. 그래서 그 초등학생을 보면서 지금 고3이 가는 길도 사실은 저희 아이는 실용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고3 엄마이기 때문에 걱정이 엄청 대단히 많았죠. 공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는 곳을 갈 수 있을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지는 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사춘기 끝에 자기가 선택한 부분을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담임 선생님하고 실시간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민이는 수능 안 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또 수시로 간다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또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첫째에 가야 하는 길이고 이제 저희 막내가 초5다 보니까 초5가 가야 될 세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힘든 부분들은 과연 어디서 나오게 된 건가에 대한 뿌리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렸죠. 모두 다 하나의 자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1등을 향해서. 근데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우리 100명의 아이들이 모두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저희 첫째를 공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대신에 엄청난 체험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라이브 방송까지 했었고 영상 제작하고 그 다음에 기획사에서 하는 일들을 미리 실습을 체험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름의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